생활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작가님. 예. 생활상의 변화가 조금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글 쓰는 작업실이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데 예. 거기 문을 닫았어요. 저도 뵈러 간 적이 있는데 자유인의 서재였나요? 예. 왜 그렇게 되셨어요? 집이 좀 멀어서 예. 왔다 갔다 시간 손실도 그렇고 비용 절감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나이도 들면 이제 집에서 작업해야 될 거라 앞으로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알릴레오 북스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 편집자분들이 이렇게 제 작업실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동안에. 책 많이 보내시죠. 예. 그리고 가끔은 또 팬분들께서 이렇게 과일이나 여타 먹는 선물 이런 걸 또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못 받거든요. 이제 네. 제 작업실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제 파주에 작업실 주소로 뭘 보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안 보내주시면 좋겠다. 책을 꼭 보내시는 경우는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 북스 제작진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또 그 사무실 쓰시는 분한테도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거는 알려드려야겠네요. 예. 이상 민원 유시민 작가의 민원이었습니다. 예. 작가님, 예. 혹시 먼 미래의 내 후손들이 내 모습 중에서 나의 성품 성질 중에서 이런 거는 꼭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물려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하나뿐이 없죠. 나이 멋진 다소 멋진 외모. 이러고 삽니다, 제가. 찬성입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성격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웃고 지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머 이런 거를 좀 대대손손 웃고 지낸 조상이다 이렇게 좀 넘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거 획득형질 아니에요? 그거 내가 웃고 살아야겠다 마음 먹어가지고 내가 몸에 익힌 습관?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나 이제 다 이제 그러시구나. 기질이 좀 그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자손 또는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나를 닮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요. 알고 보면 이 유전자가 나를 조종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단지 이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세상을 경악시킨 책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인데요.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자, 오늘 이 책 함께 읽어볼 이야기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전중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알릴레오에 오면 피할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 소개하실 시간을 길게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연구를 하는 진화 심리학자입니다. 저는 석사 때는 관악산에서 침개미를 채집을 해서 개미 가족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행동을 연구를 했고요. 개미요, 개미. 네. 침개미라고 해서 그 벌처럼 침을 쏩니다. 이렇게 원래 개미가 벌에서 진화를 했거든요. 예? 네. 개미의 조상이 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침개미는 좀 진화가 덜 돼서 일종의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벌처럼 침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침개미 가족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했고, 박사 때는 심리학과에서, 텍사스 오스틴 심리학과에서 인간 가족 간의 사회적인 행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주로 물고 뜯는 가족들끼리 물고 뜯는 거. 예. 갈등과 협력을 다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국제 캠퍼스에 있고요. 요즘은 왜 우리가 자신과 무관한 제3자의 특정한 성행동, 즉 근친상간이라든지 문란한 성관계라든지 이러한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성행동을 왜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굳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처벌을 하려고 하는가, 요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제가 약간 찾아보니까 대학교 때는 생물학을 하시고 최재천 교수님 밑에서 생태학으로 석사를 받으시고 진화심리학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버스 교수의 지도로 진화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당시에 한국인으로서는 진화심리학 박사가 1호였다고요. 근데 진화하고 심리학하고가 저는 잘 매칭이 안 되고 약간 생소한 마음이 아직도 좀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한 80년대 중후반부터 이
진화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진화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종환 교수는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칼럼도 요즘은 좀 뜸하신데 칼럼도 많이 쓰셨고 네. 책 소개도 좀 해주세요. 비교적 최근에 낸 책이 2019년에 낸 진화한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CG 넣어드립니다. 맞습니다. 출판사에서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한 마음이라는 휴머니스트에서 이런 좀 진화 심리학의 그 최신 연구 성과들을 좀 묶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오래된 연장통처럼 진화 심리학에 관련된 좀 가벼운 에세이 집을 썼고요. 뭐 칼럼집으로 뭐 본성이 답이다 뭐 이런 거를 썼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손님 전중환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기적 유전자 읽어볼 건데요. 제작진 피셜에 따르면 전 교수님께서 이기적 유전자의 하나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설마? 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네. 사실이기 네. 때문에 네. 맞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책이 워낙에 다들 많이 아실 것처럼 뭐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분야의 초장기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항상 뭐 3위, 5위 안에 드는 책인데도 이 책을 다루는 뭐 여러 가지 서평 기사라든지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책의 진짜 가치를 100% 다 못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책은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좀 기분 나쁜 슬픈 비관론에 대한 책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반대로 아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후천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상당히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간 우월주의적인 이런 낙관론을 설파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비관론도 낙관론도 틀렸다는 겁니다. 이 책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랜 세월에 거쳐서 슈퍼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거죠. 최근에 40주년 기념판이 나온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들고 나온 책이 40주년 출간 40주년 기념 에디션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까만색 표지로 된 책인데요. 제가 이번에 읽은 게 한 5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책의 정상까지는 못 간 것 같은 느낌. 네. 작가님 언제 이 책 처음 보셨고 처음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건 제 기억에는 1998년도 같은데 그때가 정의 기원 출간 150주년 다윈 네. 선생 탄신 20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다윈주의 책하고 과학교양서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하던 해였어요. 그 해에 제가 독일 유학하다가 돌아왔었던 해인데 뭐 이렇게 야단스러워? 그래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 과학교양서 몇 권을 서점에서 골라서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읽고 나서 되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책이었어요. 저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정말요? 네, 그런 느낌. 예, 마음이 좀 놓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것, 우리 존재라는 것이 그리 외롭지는 않구나.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좀 과학책을 읽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좀 이상하겠지만 예,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도킨스 교수님이 들으면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 도킨스는 80세 정도 되셨죠? 과학이야말로 우리가 몰랐던 정말 세상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밝혀주는 도구라고. 제가 이 책에서 작가가 30주년 기념 서문에서 앞에 프롤로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독자의 반응을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쪽이에요? 19쪽입니다. 호주의 한 독자가 보낸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중간부터입니다. 10년 이상 나를 괴롭혀온 호주 독자 편지입니다. 10년 이상 나를 괴롭혀온 우울증도 대개는 이기적 유전자 탓이라 생각한다. 내 종교적 인생관에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심오한 것을 찾으려 애쓰면서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맥락에서 막연히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날려버렸고 이 책으로 인해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하나로 합쳐지지 않게 됐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내 인생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뭔지 너무 더덥고 좀 허무하다라는 네, 걸 네.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 네.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챕터에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도 한마디로 좀 서늘하다. 네. 나의 이런 모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사랑이니 뭐 부모 간의 정이니 이런 게 다 유전자가 나를 조종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책을 써놓고 매일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가 있냐고. 남이 숙면을 취하는 것까지 뭐라 그러는 그런 분도 있죠. 네. 근데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전자를 퍼뜨리게끔 프로그램된 생존기계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좋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저자 리처드 도킨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네네. 지금 한 80살 정도 되셨고 이 책을 네. 썼을 때가 굉장히 젊어요.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도킨스는 일단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닥터 둘리틀 이런 책을 감명 깊게 읽어서 이런 그 책을 막 지금도 어린이들에게 추천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니까 가문이 대대로 이런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를 들어 아버지만 해도 그 농업 관련해가지고 그 식민지에서 이런 그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영국 사람인가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신 이런 분이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한 초등학교 때 이주를 한 다음에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니코 팀버겐이라고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 연구실에 들어가서 대학원생으로 그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죠. 한마디로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쏟아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당시에 어떤 요 이기적인 유전자에 담긴 새로운 관점이 한창 휩쓸던 시절에 그래서 여기 책에도 보면은 서문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당시에는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허공을 둥둥 떠다니던 신비로운 시기였다. 나는 벅찬 감격에 휩싸여서 이 책을 썼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1976년에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써서 대스타가 되었죠. 그리고 좀 더 학문적인 이런 주변의 전문가들을 위한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책에서 기원한 밈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 밈이라는 개념이 더 이 밈이 처음으로 나온 곳이 바로 이 도킨스가 만든. 아, 그래요? 예, 이 책에서 처음 나옵니다. 네. 1976년에 이 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문화유전자. 예. 도킨스가 여기서 창안을 한. 요새 인터넷에 굉장히 계속 핫하잖아요. 요새 대선 국면에 이렇게 따라하시고. 후보들 밈,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 이 책이 되게 독특한 게요. 이런 책이 정말 드물어요. 그 도킨스 자신이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냐. 세 그룹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어요. 네. 첫 번째는 연구자들이요. 네. 실제 이 책에는 높은 수준의 생물학 연구자들이라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쟁점이나 혹은 논쟁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특히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두 번째 독자는 이제 대학에서 생물학을 배우는 학생들. 생물학을 공부하려면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이 그래서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이제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집을 짓는데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축 자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읽으면 좋을 책이에요. 세 번째는 일반 독자요. 저 같은 사람, 우리 조병 같은 사람을 또 염두에 두고 썼어요. 이제 그 대목은 특히 앞부분과 뒷부분 전체에 걸쳐서 기초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질문들을 이런 진화생물학 혹은 유전자학의 연구 결과와 접목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대목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학술적 내용이나 혹은 그
높은 수준의 학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제맛을 알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접근을 못해도 이 세 그룹의 이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기 때문에 도킨스가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대목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 책은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안내를 하고 싶어요. 유시민 작가님께서 지난번에도 어떤 고전에서 얘기하셨던 라면을 끓여서 먹지를 못해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요거는 책. 국물도 한 숟갈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아인슈타인이 게델과 그럴 때는 그거는 신계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였잖아요. 네. 도킨스 선생은 인간계에 있어요. 인간계의 최상위에 있는 국물 좀 분이세요. 먹여주시나요? 예, 국물 몇 숟갈 정도는 맛볼 예. 수 있어요. 이 책은 정말로 특이하게도 정말 몇 안 되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동시에 대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 새로운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킨스의 원래 의도는 일반인과 전문가들에게 똑같은 라면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발상이죠. 근데 일반 독자들은 국물 몇 숟갈밖에 못 먹어요. 그래도 되게 맛있어요. 그 국물이. 아니, 제가 이 책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소문을 쟁쟁하게 들었는데 왜 재밌나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책의 제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앞에 서문에서도 이 도킨스 교수가 괜히 이기적 유전자라고 했어. 이것 때문에 너무 오해를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많이 받았다. 40년 동안. 이렇게 쓰면서도 결국에는 그래도 이기적 유전자가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름 후보로 협력적 유전자도 있었고 뭐 좀 더 좋은 말, 이타적인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책 제목인 말 그대로 유전자는 유전자인데 이기적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무슨 말인가요? 이 책의 11쪽에 이 30주년 기념판 서문을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예, 조금 읽어주실까요? 11쪽에 어느 부분이죠? 11쪽에 책 제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그 처음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한 두어 절 내려와서 이 책 제목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단어는 유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 두 단어 가운데 방점을 이기적에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방점은 유전자에 찍어야 된다고 도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킨스가 이기적이라는 거는 은유예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는 어떤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이 비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비유 없이 그냥 곧바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은 앵두요 이렇게 누가 은유를 하면은 입술이 빨갛다는 뜻이구나라고 이 얘기를 하면 되지. 야, 사람 입술이 어떻게 앵두일 수 있어? 어떻게 식물일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 비유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본말, 즉 네 입술이 빨갛다는 뜻만 받아들일게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은유하는 건 이겁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음 세대의 그 후손을 더 많이 퍼뜨리게 되는 그 단위는 종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유전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인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제가 9글자로 요약을 하면은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 네. 그러니까 도킨스 은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시고, 이기적인 유전자는 어쨌든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뜻이구나라고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서구 철학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수천 년간 있어 왔어요. 근데 되게 이제 합의된 게 뭐냐 하면 어떤 개인,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냐 이렇게 물으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타적인 인간. 그러니까 unselfish한. 예. 그죠?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unselfishness, 이타성이에요. 근데 책 제목에 selfish, 이기적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덕 철학자들은. 그래서 틀림없이
이 원래 도덕 철학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윈을 안 좋아해요. 다윈주의가 되게 알려진 표어가 survival of the fittest, 최적자 생존 이런 개념과 더불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쟁을 예찬하고 경쟁을 조장하고 비인간적인 어떤 승패 이런 거를 옹호하고 이런 철학의 토대가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했고 한때는. 그러니까 다윈주의는 오용이 많이 됐거든요. 오남용이. 그래서 좀 적대적이에요. 이 도덕 철학을 하는 분들은. 제목만 딱 보고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인류가 발전시킨 도덕 철학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느낀 거로는. 네. 예, 우리가 유전자다 이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본질이랑 동일시하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이기적인 개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 죄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발칙한 책으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격렬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읽고 나서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 어떤 고등학생이 뭐 항의하는 그런 교수님한테 직접 항의한 네. 적도 있다면서요? 항의가 아니라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직접 이메일로 질문을 보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 도구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들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한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아, 귀엽네요. 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은 이 유전자를 이긴 다음에 그걸 거부를 하고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를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희생, 뭐 이렇게 본인의 몸을 바치신 건가요? 한마디로 유전 결정론이랑 이 책이 강조를 하는 유전자 선택론을 혼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전 결정론은 어떤 형질이,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생에서 어떤 형질이 만들어질 때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만드는가에 대한 게 이런 유전 결정론도 있고 환경 결정론도 있고 상호작용론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능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지능은 유전자, 그러니까 똑똑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은 똑똑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똑같은 지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유전 결정론 혹은 환경 결정론들이 이야기하는 발달에 대한 건데요. Nature versus 예, nurture. 예. 그러니까 이 유전자냐 양육이냐. 네. 근데 이 책은 그 발달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형질 발달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 이 그거하고는. 책은 진화에 대한 책입니다. 예, 예. 즉, 이 책은 형질 발달에 대한 책이 아니라 진화에 대한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이 어떤 아주 기분 나쁜 고정불변 뭐 이런 숙명론을 주장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도킨스를 포함한 모든 과학자들은 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사실은 더 요 경우에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제치하에서 엄혹한 현실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공익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협력을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봤자 협력을 택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결국 협력을 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피해를 보니까 나 배신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또 아마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만 협력을 하는 조건적인 협력 전략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의 독립은 가망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배신을 택한 사람들이나 뭐 사실은 뭐 인간 본성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냐? 그거는 여전히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개체는 나쁘고 이타적인 개체는 좋다라는 이런 인간 본성을 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개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제목이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 고등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네. 1장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네, 몇 쪽이죠? 1장이 제목이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예요. 예, Why are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가인데
1장 두 번째 페이지에 46쪽이에요. 거기 네. 그 윗부분에 보면 책을 쓴 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도킨스 선생이. 나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이 왜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동시에 또 이타적으로 행동하는가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 행동의 기본 논리를 밝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윈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는데 여기서 이 도킨스 교수가 자기 자신을 신다윈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그 인간과 동물의 유래나 뭐 이런 성선택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윈이 사실은 유전학이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다윈은 유전학이 없이 자연 선택의 원리를 밝힌 분이잖아요. 관찰에 의해서. 예. 종의 기원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지극히 단순한 것에서 이렇게 풍부하고 복잡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변해온 것. 이것이 굉장히 장엄하다고 썼어요. 네. 이런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고.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근데 도킨스가 이 책을 썼을 때는 유전학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후예요. 그러니까 다윈 선생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의 틀을 가지고 거기 유전학 지식과 결합해서 매우 세부적으로 이 자연 선택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윈은 당연히 개체 사이의 경쟁에서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선택되고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이 후세로 유전되어서 그렇게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후손을 남기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이제 개체는 절멸하고 그렇게 개체 선택론으로 이 논의를 전개를 했는데 가끔씩은 근데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쟁도 있으니까 자연 선택이 집단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유전학 지식이 엄청나게 깊게 보충이 되면서 다윈의 이 이론은 정확한데 옳은데 다만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 그 단위가 다윈이 생각했던 것처럼 개체가 아니고 그 개체들이 지니고 있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 책이 종의 선택과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 그 전까지 진화론의 발전 과정에서 이 이기적 유전자가 한 단계 더 심화시켰다 또는 명확히 한 단계 더 고양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학술적인 의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책을 제대로 독해를 못한 거예요. 도킨스 선생이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자, 제가 1장에서 저희가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45쪽을 보면요. 45쪽 중간에 보시면 다윈으로 시작을 해요. 중간에 지구의 생명체는 자신들 중에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30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다. 공정하게 말하면 몇몇 다른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다. 조금 내려가서요. 자, 이거 보고 저는 소름 돋았어요. 생명에는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심오한 질문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즉 다윈 이후로 미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명한 동물학자 심슨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제기하면서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59년 이전에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1859년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해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다음에 인간이란 것은 어떻게 그 우주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인간까지 왔는가를 다윈이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살고 있고 왜 존재하는가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미신도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윈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처음 밝혀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어떤 복잡하고 정교한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 이걸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물학적 적응은 모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윈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교수님, 이 책에서 사실은 이 도킨스 교수가 말하는 유전자를 통한 진화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려면 다윈이 말한 진화론은 그러면 그 부분하고 개념적으로 좀 먼저 그걸 선행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윈주의의 핵심을 추려서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번식에 도움이 되는 형질은 선택이 된다. 번식에 해로운 형질은 제거가 된다. 딱 그것만 번식.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은 인간의 건강이라든지 행복에 도움이 되면은 진화가 될 것이다. 혹은 올바른 형질이라면 진화가 될 것이다. 혹은 뭐 경제적인 이득에 도움이 되면은 진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좀 착한 애들이 더 오래 살아남고 뭐 권선징악 이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착하든 혹은 악하든 어쨌든 진화의 관점에서 경제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퍼뜨렸다면 그러한 형질이 더 보편적으로 퍼져서 우리 인간 본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문과 스타일의 네, 다소 네. 장황한 그런 예. 이해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면 맨 앞에 사육에 의한 인위 선택에 대한 네, 설명이 네, 네. 나와요. 그러니까 다윈이 그때까지는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었잖아요. 예, 맞아요. 서구에서는. 근데 19세기니까요.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른 얘기를 네. 해야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 이런 걸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계속 더 좋은 형질을 가진. 그러니까 네, 네. 소 같으면 더 좋은 근육과 이 고기를 가지고 있는 소, 말 같으면 더 잘 달리는 말, 양 같으면 털이 더 우수하게 잘 자라는 양, 이렇게 계속 개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형질을 가진 개체를 계속 배양을 하고 그렇지 못한 형질을 제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되게 우수한 말, 우수한 양, 우수한 소 이런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화는 아닌데 여하튼 인위 선택. 인위 선택에 의한 진화의 예로 동물 사육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자연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인위 선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모든 동물은 지가 양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는 경향이 있다. 예.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새끼는 죽어야 되고 일부 새끼는 살아남아요. 네. 각자 다른 변이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잡아먹히거나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후대로 상속되어서 네, 네. 발전한다는 거예요. 계속.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긴 세월 동안 이런 진화가 지속이 되면서 처음에 아주 다윈도 그게 처음에 뭔지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게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단순한 것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분기하면서 수많은 종이 출현했다. 이게 다윈이 세운 가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 경험적 관찰과 논리적 추론에 따른 거였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윈의 이론은 우리는 개체 선택으로 이해를 했죠. 개체 선택론으로. 그러면 네. 도킨스로 와볼게요. 이제 19세기에서 뿡 건너뛰어서 이제 이 책이 나온 1976년에 도킨스 교수가 이 책을 낼 때는 세포라는 게 이제 발견됐고 그 안에 정 교수님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유전자하고 DNA가 세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세포 안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있더만요. 그러면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그걸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우선 제가 꼭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마 그림이 나가긴 할 거예요. 염색체, 그러니까 세포핵, 염색체, 그다음에 유전자, DNA, 시스트론, 뭐 요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방송만 딱 보면
완전히 딱 정리가 되게. 제가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온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자와 DNA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일타강. 나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 못했거든.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요. 그 작가님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예. 책으로도 존재할 수가 있고 누가 이렇게 만들면 오디오북으로도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전자 파일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미디어와 메시지가 있는데 요 메시지는 종이책 거꾸로 읽는 세계사나 오디오북 거꾸로 읽는 세계사나 동일하죠. 같죠. 하지만 예, 그 미디움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도 정보 영역과 매체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유전자가 들어가는 그릇, 매체가 DNA죠. 그리고 그 DNA에 있는 이 염기 서열의 패턴이 유전자죠. 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요 정보로서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 그 미디움, 매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유전자도 그 정보의 묶음, 정보의 다발이지만 반드시 이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매개체가 DNA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과알못들의 시각에서 하나씩 질문해 볼게요. 그 우리 몸 1000조 개의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는 23쌍 46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네네. 그 우리가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거 다 배워요. 네, 이렇게 꼬여 있는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DNA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이런- 단계씩 예, 한 예, 단계씩. 예. 그러면 염색체는 뭐예요? 염색체는 사실 별거 아니고요. 요 장대 같은 거에 그 막대에 DNA 가닥이 꼬불꼬불 엉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DNA의 덩어리예요. 길다랗게 생긴. 예.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비비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DNA의 집합. 요렇게 생긴.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장대에 비비 꼬인 게 염색체예요. 염색체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정의를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염색체가 꼬여 있는데 네네. 그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 DNA라는 이제 미디움에 네. 유전자 정보로서 유전자가 들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게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위마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네네네. 하니까. 근데 그 염기서열 중에서 일정 부분씩 굉장히 안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에서 핵심은요. 유전자가 선택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이것이 유전자만이 잠재적으로 불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돼 있다는 거죠. 예. 선택의 단위가 될 수 있을 만큼 수만 세대에 걸쳐서 뭐 비슷해야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날씨가 아주 추우면 우리가 몸을 덜덜 떨잖아요. 네. 이거는 몸을 덜덜 떨어서 물리적으로 열을 내기 위한 즉 날씨가 추운데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얼어 죽어서 우리의 직계 조상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에. 날씨가 추우면은 발을 동동 구려서 열을 발산을 해서 체온을 유지했던 발을 사람들만이 떨어야겠군요. 예. 그렇죠. 발을 동동 그러니까 굴렸던 추울 때 사람들은 들들 떠는 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네. 그렇죠. 그래야 열을 발산을 그러면 해서 그런 거는 체온을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발 떠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는데 편의상 어쨌든 마치 그 유전자 하나가 어떤 특정한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해가 되었던 유전자보다는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유전자가 선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비유를 도킨스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이제 방이 있고 책장이 있고 책장이 세포핵이구나. 그다음에 거기에 46권의 책이 꽂혀 있어요. 네. 근데 46권의 책은 이제 1권과 2권으로 돼 있는 23쌍이에요. 네. 그리고 그 책에 써 있는 정보는 ATGC라는 네 가지 문자로만 그 책이 다 쓰여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책 한 권이 이 하나의 염색체예요. 예. 그 염색체는 수많은 페이지가 있죠. 네. 이 페이지를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생식 세포를 만들 때 이 46권 중에서 아무거나 23권을 뽑아서 그 반쪽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저쪽에서 몇 페이지를 빼고 이쪽에서 몇 페이지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막 해서 23권을 만들어서 아빠한테서 23권, 엄마한테서 23권, 이래서 46권으로 또 새로운 애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편집을 할 때, 네. 그죠? 생식세포에서 편집을 할 때, 엄마 페이지 몇 개, 아빠 페이지 몇 개, 그러니까 엄마 유전자 몇 개, 아빠 유전자 몇 개. 심지어는 있거든요. 중간에 찢어서 붙이기도 하는데, 이게 편집을 할 때, 예. 적어도 최소 단위로 옮겨 붙는 그 단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네, 이해한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찢어지게 되면 이 정보가 온전하게 하나의 단위로 안 넘어가니까 결국은 연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책 속에 있는 분해되지 않는, 잘 분해되지 않는, 예. 잘 사라지지 않는 안정된 단위의 유전자, 네. 안정된 단위의 정보 덩어리, 요걸 유전자라 그러는 거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체가 영원히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개체는 다 일회적이고 집단도 오래 존속 못해요. 네.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거는 맞습니다. 찢어 발겨지지 않고 넘어가지는 이 최소 단위의 유전자. 그러니까 찢어 발긴다고 표현하신 교차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런 교차에 의해서도 계속 훼손되지 않는. 예, 훼손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인접한 그러니까 이런 뭐 페이지로 치면은 뭐 2페이지, 3페이지가 붙어 있는 거는 찢어 발기는 과정이 여러 번 유지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한 단락이 예. 최소한 통째로 옮겨져야지. 예. 그리고 이러한 교차 같은 게 있는 걸 생각하면 염색체는 선택의 단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염색체는 선택 단위가 안 된다.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이 유지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자식을 만든다고 해도 나의 1번 염색체랑 자식의 1번 염색체는 반드시 무조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차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긴 안정적인. 도막과 그리고 이런 그 염색체보다는 짧은 도막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올바른 정의. 그래서 염색체의 일부라고 네. 그랬구나. 그러면 정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교차라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었는데 말하자면은 교차라는 거는 그 염색체 중에서 일부가 다른 네, 염색체하고 결합하는 네. 걸 교차라고 말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 제가 1번 염색체, 상위 염색체는 똑같은데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자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정자에 그냥 우연히 이런 아빠한테서 받은 1번 염색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엄마한테서 받은 1번 염색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서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섞어요. 무작위적으로 섞은 다음에 예. 그거가 정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마 쪽 난자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이 그렇죠. 벌어지는. 똑같이. 그러니까 그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교차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유전자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자기가 정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정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유전자들끼리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인화의 문제인데 의인화. 이 책에서도 계속 의인화를 했기 때문에 네. 유전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의도한다 했는데 그냥 의인화거든요. 네, 네, 네. 유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단위로 움직이는 거지. 그죠? 교차 자체는 뭐 무작위적으로 도키스가 얘기하는 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유지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우면 벌벌 떠는 형질이랑 추워도 벌벌 떠지 않는 형질 둘 중에 뭐가 선택될지를 우리가 따지려면 일단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각각의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일정하게 있어야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단어랑 이타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러한 유전자가 교차를 하거나 또 DNA를 타고서 염색체를 타고서 이제 계속해서 복제가 되는데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유전자가 이타적이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선악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한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될까요?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뭐 간, 심장, 뭐 독수리의 눈, 뭐 이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계의 복잡한 적응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만든 유전자가 과거의 환경에서 잘 퍼뜨리게끔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본인 자기가 복제되기 쉽게끔 계속해서 네. 개체를 움직인다는 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야, 그거 아까 그냥 뭐 추우면은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유지하는 개체가 추워도 가만히 있어서 얼어 죽었던 개체를 제치고 많이 자연 선택됐다. 이렇게 개체 선택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 그렇지. 왜 굳이 추우면은 몸을 벌벌 떨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했던 유전자가 추워도 가만 내버려둬서 동사하게 했었던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되었다고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개체 선택론이나 유전자 선택론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론이 엄밀하게 말하면 유일하게 옳다라고 떠드는 거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이 질문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러니까 다윈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그러면 도킨스는 네. 이러한 유전자라는 것을 발견한 시대에 이것을 진화를 유전자를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개체 선택론이 틀리고 유전자 선택론이 유일하게 옳은 이유는 개체는 덧없거든요. 개체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네. 개체는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 개체는 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덧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를 구성하는 유전자의 총합은 반드시 이 한 세대에서 끝납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를 조지 윌리엄스라는 학자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던 소크라테스를 구성한 유전자 총체는 독배와 더불어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작가님을 구성하던 유일한 유전자 총체는 좀 이게 있으면 한 사라질 세대로 거야. 좀 있으면 한 사라져. 세대로 그러니까 제가 없어지는 작가님이 것이죠. 이 책을 보시고 유시민 작가님이 네.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저는 책 슬펐거든요. 나라는 매체는 그냥 사라지는 거구나. 내 유전자만 계속 대대손손 네. 간다는 거야? 네. 이게 좀 허무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도킨스는 그 지놈을 다 해독했던데 위대한 학자니까. 근데 내 몸을 만들어낸 유전체의 총합이 있어요. 얘네들이 수많은 장기적으로 존속되어 온 단위들로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아남은 애들은 네, 다 예. 죽었을 거고 이제 지금 잘 경쟁력 있는 애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제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총체로서의 나는 내 유전체 종합은 하나뿐이지만 이 하나뿐인 나의 유전체 종합 총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위의 유전자들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가까운 친인척을 따질 게 없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어느 단위에선가 갈라져 가지고 정말 어디까지 퍼져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가 사방에 많은 사람들에 있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덧없는 우리들의 존재인데 그래서 뭔가 항속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죠. 저는 위로가 되던데. 거기에 덧붙이면요. 아마 상당히 변호사님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킨스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다른 책의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힌 행운하다. 왜냐하면은 죽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져간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두는 최초의 생명으로부터 그 당사자 사이에 수많은 직계조상들의 긴 열의 맨 끝자락에 서 있고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긴 열의 직계조상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이 될 때까지 무사히 생존해서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을 남겼다는 특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정말 논리적인 규결입니다. 지구상에 일이죠.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러나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생물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죠. 나는 이렇게 태어났죠. 존재하고 있다는 예. 게. 예. 기가 막힌 우연과 또 그리고 갑자기 이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 의의를 과학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네요. 이 책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도킨스의 이 책에서 제가 놀라웠던 게 이 유전자의 입장에서 유전자를 의인화해서 나랑 비슷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 가족, 네네. 그리고 나의 혈연, 좀 더 나가면은 국가, 민족, 좀 더 나가면은 진화를 다만 다르게 했던 것뿐인 유인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동물, 식물하고도 나는 사실은 네.
종족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네. 그래서 그 동물에 있는 다리를 떠는 유전자를 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르게 배열돼서 나는 사람이 됐고 얘는 동물이 된 개, 것뿐이죠. 고양이도 죽으면 들들 떨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팬지하고 네, 98%, 95% 뭐 같대잖아요, 유전자가. 뭐 하다못해 대장균도 다 우리 사촌이에요.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우주에서 처음에 뭐 핵산이네 뭐 물질이 우주에서 떠 있다가 얘들이 이렇게 점점 오랫동안 뭉치고 진화해서 결국에는 사람도 되고 식물도 되고 다 됐다라는 걸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이 자기 복제자잖아요, 제목이. 네. 그러니까 이장과 관련된 질문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네네. 얘들은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생겼는지 알겠어. 네. 이게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걔네들이 지가 살려고 예, 지가 계속 복제를 해서 퍼뜨리려고 이렇게 서로 손잡고 이렇게 생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냐? 그 유전자가 만들어낸 운반기계예요, 우리가. 근데 네. 우리는 유전자의 운반기계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내가 찾아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고 그 전혀 아까 고등학생 질문처럼 유전자가 우리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을 유전자가 만들었고 유전자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외모와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그 근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뭘 하며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유전자의 총합이라는 걸 알았어. 네.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유전자는. 그러면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 유전자라는 애는 도대체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2장의 내용인 것 같은데. 우주 어느 행성이라든지 이런 생명이 진화를 한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그야말로 처음에는 우연으로 자기 복제자가 우연히 생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점진적인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최초의 뭐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그 여러 가지 논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명의 최초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진화 생물학자들, 특히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는 지구상에 반드시 그 오랜 예전에 반드시 최초의 생명이 출현을 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최초의 생명의 후손이라는 것을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컨대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예를 들어 ATC 뭐 AAT 이런 것이 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코드가 모든 생물종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그거는 최초의 생명에서 모든 생물들이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유전학적 증거죠. 네네. 근데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아. 그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네. 그죠? 어쨌든 이 지구 행성의 표면에서 어느 시점인가 여하튼 막 실험도 많이 했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 복제자가 만들어지는 네, 조건에 관해서. 근데 아직은 요새는 뭐 해수공 뭐 이런 뭐 가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혹시 외계에서 복제자가 왔을 가능성? 그거가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그냥 문제를 말하자면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미지의 연기시키는 영역으로. 것이다. 저희 2장의 제목이 자기 복제자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우주의 생명의 기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몇 쪽이에요? 부분인데 66쪽입니다. 생명의 기원과 자기 복제자. 중간부터예요. 66쪽.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에는 어떤 화학 원료가 풍부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확실하지 않답니다. 타당성 있는 것들로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 태양계 내 적어도 몇 개의 행성에 있다고 알려진 단순한 화합물이 있다. 화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이들 단순한 물질을 플라스크에 넣고 그다음에 자외선이나 뭐 전기방전 같은 것을 가한 다음에 2, 3주가 지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의 기원이 나와요. 플라스크 속에 흥미로운 것이 나타났다. 처음 넣었던 분자보다 복잡한 분자가 다량 포함된 연갈색 액체가 생긴 것이다. 이게 아미노산이 발견됐고 이 아미노산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왔다 하면서 쭉 내려가서 이것을 원시 스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몇 개의 뭐 물, 메탄, 암모니아 등등을 넣고 막 흔들고 자외선을 막 쬐주면 뭔가 암모니아
즉 생명의 기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7쪽에 넘어가면 근데 이 거대한 유기물 분자는 점점 더 진해지는 계속 뭔가를 쐬니까요. 스프 속, 원시 스프 속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유기물 분자가 표류하는데 어느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분자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들을 자기 복제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죠? 예, 이렇게밖에는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네네.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아주 낮은 확률로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는 분자가 한 번이라도 출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쫙 이렇게 자기 복제자가 유전자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진화한 자기 복제자는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도킨스가 강조하는 것은 보편 다윈주의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주 어디에서라든지 외계의 어떤 생명이 출현을 한다면 그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은 틀림없이 무조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뭔가가 자기 복제를 그러니까 하되 뭐 실리콘 기반이든지 아니면 네. 뭐 진흙 기반이든지 그 우주 행성에서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출현을 하고 그 자기 복제자가 오랜 세월에 거쳐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비슷한 얘기가 지금 75쪽에 2장에 자기 복제자를 이렇게 설명을 우주는 이렇게 창조됐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하면서 갖가지 생물을 그 현상에서 자연 선택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진화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종기로 바깥 세상을 조종한다. 그들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기 복제자는 기나 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 네네. 이게 사실 이 이게 책의 엄청난 핵심, 반발을 초래한 네, 표현들이죠. 네, 네. 핵심이죠. 예. 여기 참고로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게 좀 뜻이 얼른 와닿지 않는데 네. 이게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번역을 하면은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셔널을 이렇게 이론적 근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난 유전자를 보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관찰자가 보면 쟤네들은 지 나름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 모든 것들이 결국은 후대로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아. 그 인간들 호모사피엔스 개체 각각의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이제 학술적 언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을 덜거덕거리는 거대 로봇이라고 그러고 네.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인간 졸음을 굉장히 가슴 깊이 옹호하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표현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다음 챕터에도 나오고 보주에도 좀 나오는데요. 도킨스는 내가 로봇이라는 비유를 써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내가 사과를 구한다. 그리고 내가 로봇이라고 의미한 거는 어떤 그야말로 숙명론, 결정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책에도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유전자는 대략적인 플랜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내보낸다는 뜻이지 결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는다는 의미의 로봇이 아니다. 즉 유전자는 말하자면 이 개체가 어떠한 특정한 환경에 처할지를 미리 예측을 한 것처럼 말하자면 행동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북극곰은 이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일 환경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하얀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들이 자신을 잘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로봇이라는 비유를 쓴 거고요. 이 책이 지금 우리 보는 게 40주년 기념 에디션이에요. 네네.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책의 구성이 제일 뒤쪽에 보면 100쪽 가까운 보조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1976년에 쓴 책이니까 학술적으로 수정해야 될 거, 그다음에 본인이 초판을 쓸 때 좀 잘못 표현한 거, 지금 같으면 다르게 표현할 거,
그 뒤에 이제 자기가 그 초판이 나가고 나서 자기의 그 반응, 그다음에 학계에서의 논쟁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원래 그 출판본을 수정을 안 하고 뒤에 보조 형식으로 해서 일일이 그걸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로봇 비유도 여기 나오는데 그 사실 그 자기가 열받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 항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로봇 비유에 대해서도 뒤에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로봇이란 말이 나온 거는 차펙이라는 그 체코 소설가가 20세기 초에 네. 로봇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네네. 그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아니에요. 그 로봇이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대드는 로봇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 소설이 그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헐리우드 영화의 네, 네. 기본 모티브가 됐던 네. 그런 것들인데 비유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도킨스 선생이 인간을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다분히 문학적 수사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유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인간들이 자기를 가리켜 뭐 휴먼빙이라고 하든 로봇이라고 하든 간에 네.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조립한 그런 운송기계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거를 따르는 게 숙명이고 어떤 형질은 고정불변하고 우리가 그거를 거역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도킨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유전자는 말하자면 어떤 조상 대대로 그 경험했던 환경을 여전히 경험할 것처럼 예측을 하고 말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면 if then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환경에 주어지면 그렇게 행동하라.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거는 태어나서 주변의 어른들, 주로 부모들이 모국어를 얘기를 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2살쯤에 저절로 모국어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특정한 모국어를 그것이 한국어건 영어건 간에 들리는 걸 배워라. 네, 그거를 계속 2년에 거쳐서 계속 들으면 그것을 저절로 습득을 하게 하는 장치를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언어를 습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살려면 들리는 언어를 배워라라는 것을 전달하는 가지가 그 단어, 그것까지가 유전자의 역할인 거지. 너는 이 단어를 배울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래밍 그렇죠. 돼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너도 거죠. 태어나면 영어를 배워. 이런 유전자는 그렇죠. 없다는 거지. 좋습니다. 우리가 자기복제자의 의미도 한번 알아봤어요. 3장이 불멸의 코일입니다. 코일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불멸의 코일이 바로 그 DNA 안에 있는 유전자를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교차를 거치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어떠한 단위. 그런데 이 불멸의 코일이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식을 얘기를 해요. 유전자는 어떻게 해서 부모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달되는가의 과정을 이 세포와 DNA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84쪽에 지금 그 부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성생식, 그러니까 양쪽에 이 부모의 성에 있는 생식을 말하는 거죠. 유성생식은 유전자를 섞는다. 이것은 개체의 몸이란 일시적인 유전자의 조합을 위한 임시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개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일시적이지만 유전자 자체는 잠재적으로 수명이 매우 길다. 유전자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한 개의 유전자는 수많은 개체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 생존하는 단위로 생각해도 좋다. 이것이 이 장의 중심 논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 유전자 얘기하면서 개체는 덧없고 네. 유전자는 영원하다. 99쪽에 나오는데요. 예. 네. 유전적으로 말하면 개체와 집단은 하늘의 구름이나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것이다라고 나오죠. 그 한 줄 위에 유성생식을 하는 종에서 개체는 자연 선택의 중요한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 크고 수명이 짧은 유전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전자만이 불멸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물론 미디움은 달라지죠. 매체는 달라지지만은 그 부모의 염색체랑 자식의 염색체랑 당연히 그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그 정보가 계속
수천 수만 세대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만이 선택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학적인 적응들은 궁극적으로 개체의 이득도 아니고 집단의 이득도 아니고 오직 유전자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끔 존재한다는 통찰을 주기 때문이죠. 예컨대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우리가 그래서 유전자의 이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네네. 이제 의인화 때문에 계속 그런 오해를 받는데 유전자가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체로서. 네네. 이 유시민이라는 이 개체는 여러 변이를 갖고 있어요. 저도 호모사피엔스가 뭐 80억, 70억 되지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네네. 이게 나만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변이를 가진 조건에서 내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네네네. 우리는 어디서 왔지? 다윈 선생님 훌륭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네. 내일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살아요. 네. 사는데 어떤 유전자가 결국은 생존하냐 하면 내가 자손을 남겨야 내 유전자가 생존할 거 아니에요. 네. 번식. 예. 네. 번식을 해야만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번식하는 데 성공해야 유전자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번식하는 사람의 유전자가 후대로 전승되기 때문에 일찍 죽어버리거나 뭐 병이 들었거나 환경에 적응을 네. 못해서 자손을 못 남겼거나 이런 사람의 어떤 형질을 만들어냈던 유전자는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은 그 유전자가 여러 유전자들이 협동해서 만들어낸 개체가 잘 살 때 결과적으로 그 유전자가 살아남는 거니까 이거는 유전자가 살아남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렇죠. 뭘 조종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몸에 있는 유전자가 내가 번식에 성공해서 살아남은 걸 따름이에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책에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인간을 기계라고 그러고 운반 기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보충을 하면요. 네. 유시민 작가님은 그냥 과거의 수렵체제 환경에서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유전자들을 여전히 있죠.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유전자들은 예컨대 달콤한 음식을 즐기게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하고 뭐 자녀를 사랑하고 맨 처음에 얘기하신 자신 있는 외모, 후대에 내려주고 싶었던 외모도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획득된 그렇죠. 유전자 아니신가요? 예. 잘생긴 외모를 그래야 번식이 가능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유머 있고 이 약간 낙천적인 그렇죠. 성격도 이래야 살아남으니까 그 유전자가 이렇게 살아남은 애가 나한테 와서 내가 태어났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네, 그 유전자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진화적인 관점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의 인간 본성은 과거에 궁극적으로 유전자가 수렵체제 환경에서 전파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진화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대 공포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발표하기 전, 뭐 하다못해 대학생들도 뭐 이렇게 발표할 때 제대로 막 떨어가지고 제대로 발표를 못 한다든지. 큰 그게 유전자로도 설명이 돼요?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낯선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뭐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발표하는 기회 같은 것들은 우리 진화 역사에서 대단히 드물고요.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주로 항상 정말로 매일 대면 접촉을 했었던 기껏해야 100명 남짓한 작은 집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맞닥뜨리는 상황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죠. 외부 집단에 나 혼자 떨어지는. 옛날로 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그렇죠. 나 혼자 그러니까 무대에 서 우리는 있는 여전히 거네요. 과거에 조상 환경에서 위험이 되었던 이런 상황에서 잘 벗어나게끔 이런 공포증 이런 거를 심하게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심리가 우리 본성의 일부로 진화가 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무대 거는요. 공포증이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이라든지 뭐 두려움, 혐오, 분노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정말로
우리를 괴롭혀요. 정말로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자연 선택은 개체의 건강이나 행복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이해관계는 개체의 이해관계랑 달라요. 상관이 없어요. 네. 유전자는 신경을 쓸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의식이 그냥. 없으니까요. 교수님 그러면 이거를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 지식을. 그렇죠.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게 무섭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두렵다 뭐 큰일 앞두고 막 떨린다 할 때도 유전자야 가만히 있어. 위험하지 않아. 이거는 다 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너무 심약하고 내가 약해서 그렇게 떠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옛날부터 살려고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애도 있는데 하지만 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할수 있는 정서나 거네요? 욕망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그렇죠. 그 기능을 수행을 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감정이나 욕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감정이나 욕망이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 낯선 사람을 가면 떨게 만드는 유전자. 너가 나댈 때가 아니야 지금. 너 가만히 있어. 뭐 꼭 유전자까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달콤한 음식이라면 사중을 못 쓰는 심리. 그래서 네.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밤 11시가 돼서 출출해서 왠지 치맥을 주문을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휩싸일 때 예. 우리는 그럴 때 너무나 이 달콤한 음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달콤한 음식 생각만 해도 너무나 희망차고 긍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만 이거는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 이 굴복을 하면 안 돼 이런 거. 예. 달콤한 음식, 초콜릿은 원래 달콤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달콤하게끔 긍정적으로 여기게끔 우리가 진화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칼로리를 획득해가지고 오래도록 먹고 살려는 유전자가 계속 먹어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우리가 것이다.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심리를 우리의 본성의 일부로 갖게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럼요. 유전자를 이겨야죠. 왜냐면 그렇지. 유전자의 이해관계랑 우리의 이해관계는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너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전자는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이나 행복에는 신경을 쓰지 않죠.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기만 아는 네. 속 좁은 시야 좁은 네네. 그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이런 존재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 개체들 사이에서 많이 이상해졌다. 우리 인간 개체들 사이에서 제 이기적이야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고. 되게 그런 의미를 네. 갖고 있는데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유전자는 결코 그렇게 속 좁은 애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그 3장 그 105 쪽에 보면 조정팀 비유 이게 저는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벗을 잘 만나야 유전자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유전자 혼자서 어느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만들어내거나 단 하나의 유전자가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리의 두께와 길이를 결정하는데 수많은 유전자가 협동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젤이라는 그 양이 예. 그 튼튼한 다리를 가져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젤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하나의 유전자가 하는 일이 아니래요. 여러 유전자가 잘 궁합을 맞춰서 협동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조정팀에 비해서 9명이 뒤 기자비 1명 포함해서 8명 양쪽으로 4명씩 해서 이제 배를 젓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엄청 잘 젓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승팀이 되려면 되게 그 나머지 8명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되고 나머지 8명도 또 다른 나머지 8명하고 협조를 잘하고 이래야지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고 협력적 유전자라고 했어도 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던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경쟁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염색체 그거를 좌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머리 모양을 지정하는 유전자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2가지 종류의 유전자, 직모 유전자랑 뭐 곱슬머리 유전자가 경쟁을 하는 거죠. 요것이 대립 유전자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근데 혈액형은 ABO 3가지가 경쟁을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다 대립 유전자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전자들이 조정선수처럼 한 팀을 이뤄서 협력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형제를 지정하는 유전자들끼리는 협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비유는
어떤 육식 동물이 치타가 있다면요, 치타의 날카로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는 빠른 발을 만드는 유전자랑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이빨만 날카롭고 발이 느리면 네, 네. 사냥을 못 하니까. 네.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마치 이 개체가 상당히 어떤 조화로운 단일한 개체로 잘 조화롭게 기능을 하게 유전자들은 서로 협력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되는 것이 종국적으로 보면 네. 개별 유전자인데 네. 실제 이루어지는 많은 선택의 경우에는 과정은 세트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많은 경우에는 개체의 번식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많은 형질들이 보이는 것이죠. 서로 다른 자리에 위치한 염색체들은 서로 마치 축구로 치면 이런 겁니다. 한 스트라이커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전 선수랑 후보 선수는 경쟁을 해야 되지만은 하지만 스트라이커랑 뭐 미드필더랑 수비수랑 골키퍼는 잘 협력을 해야만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 팀이 이겨야 연봉이 올라가지 내가. 하지만 도킨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뭐 스트라이커가 시원치 않아도 어떤 팀이 이기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여러 팀의 경기 결과를 놓고 평균을 내보면은 스트라이커 A가 들어갔을 때 스트라이커 B가 들어갔을 때보다 승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은 그럼 A가 살아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랑 협력하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스트라이커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염색체 일부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유전자 복합체를 편집한다. 이걸 통해서 잘 협력한 유전자를 모아서 가까이 연관된 집단으로도 만들어낸다.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군요. 참 유전자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장에서 그 유전자들이 만든 생존 기계 또는 네. 유전자의 운반 기계인 그 생명체에 대해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제 드디어 나와. 아니, 지금까지 유전자 얘기만 했어. 예, 사장이 더 진 머신이라고 해서 유전자 기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우리는 운반 도구다, 뭐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이제 드디어 도킨스 교수가 좀 기분 좋게 이제 풀어주는 말이 나와요. 129쪽에 보면 유전자 역시 인형을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간접적으로 자기 생존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래머와 그 컴퓨터의 역할과 유전자하고 우리의 생존기계, 그러니까 인간 또는 동물 또는 식물 그 개체, 매체의 역할을 비교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133쪽에 나오는 것처럼요. 유전자는 예측과 비슷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북극곰의 유전자가 북극곰이 이 눈과 얼음이 눈과 얼음으로 하얗게 뒤덮인 곳에서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예측을 하고 그래서 먹이로부터 탐색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얗게 위장을 하는 것처럼 유전자는 어떤 특정한 종이 과거의 진화 역사에서 계속 마주쳤던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요소를 말하자면은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말하자면은 그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어떤 우리가 오해하는 바와는 달리 이런 발달 과정은 대단히 유연하죠.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형질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과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를 합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결정론도 틀렸고요. 환경 결정론도 틀렸고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해서 뭐 지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중요한 형질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적응적인 결과물, 과거의 수렵체제 환경에서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를, 예를 들어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선탠해서 그 피부가 타게 되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그 햇빛에 자외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리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피부가
검게 되는 거거든요. 멜라닌 색소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네,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는 걸 막아주는 아, 그러면 바리케이트를 나 봄에 되면 새까맣게 그냥 끄시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피부암으로부터 막아주니까 좋죠. 그렇구나. 예. 나 어릴 때부터 너무 봄철에 벌써 까맣게 타가지고 그래서 왠지 하얀 피부를 우대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갖고 굉장히 스트레스 그러면 있었거든요. 저의 유전자보다 더 우성이신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는 그야말로 다 밝혀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은데 어떤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아주 그 햇빛이 없는 북유럽에 가서 키우고 어떤 다른 일란성 쌍둥이는 뭐 아프리카 이렇게 아주 태양이 강렬한 저위도 지방에서 양육을 시킨다면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한쪽은 아주 까맣고 한쪽은 하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차이는 유전자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냐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전자는 똑같지만은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니까 환경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냐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유전자 기계라는 이 사장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대목은 이제 이 기계가 유전자가 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유전자는 일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특정한 조건에서는 특정한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프로그램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근데 돌이 날아오면 피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생물학적 정보잖아요. 그렇게 피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 다 우리 뇌에서 이제 하는 일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학습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그렇죠. 산물입니다. 이거 안 피하는 죽었겠지. 돌이 날아오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런 거는 죽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피하는 그런 게 이제 있을 텐데 이 유전자 운반 기계로 만들어진 수많은 종들 중에 인간은 유전자의 존재를 아는 운반 기계는 인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외계에 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구에서는 지구에서는 유전자가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아는 종은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어요. 근데 요 동물이 요 네. 종이 되게 특이한 게 시킨 대로 안 한다면서요. 아니 프로그래머처럼 이렇게 다 입력해놨는데 생물학적 정보로 그대로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 안 하는 거, 적게 하는 거 이거 들었던데 그 출산 때가 되면 짝을 찾고 출산을 해서 애를 낳고 키우고 죽어라 이게 유전자의 명령이잖아요. 아니 유전자는 단순한 거죠. 세상에 딱 태어나면 먹어라, 성장해라, 그리고 짝을 찾아라, 새끼를 낳아라, 그리고 죽어. 이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짝을 찾아라 했는데 짝도 안 찾고 짝을 찾은 경우에도 애를 낳아라 했는데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유전자의 독재에 저항할 줄 아는 유일한 종으로 인간을 꼽았는데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종은 몸에 안 좋은데 술도 먹고 그냥 그걸 칼로리로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술도 먹고 안 좋은 일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건 유전자 탓이에요. 그런 건 다. 그것도 또 다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술을 보면 마셔라. 동물들은 그 술 먹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오랑우탄도 술 먹고 취해서 막. 제가 진담으로 이렇게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고 대답을 드리면요. 술을 마시게 하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술을 마시는 행동은 제가 너무 진지하게 답변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는 까닭은 원래 우리가 과식동물, 그러니까 과일을 먹는 유인원으로부터 진화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잡식동물이 되었습니다만 고기도 먹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원래 과식동물로 진화가 됐으니까 여전히 이런 과일을 좋아하는 이런 습성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우연히 생겼던 뭐 와인 같은 것들? 방향성, 과일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에탄올을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방향성. 그런 거예요? 과일에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그래. 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술꾼이 된 건 내 탓이 아니고 유전자 탓이라니까 진화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일이 저절로 이렇게 매우 성숙하면은 이 천연 그야말로 술이 됐는데 그렇죠. 그거를 좋아하고 실제로 유인원들도
이런 말하자면은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포도주 같은 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이런 술을 대량 생산을 하고 뭐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수송을 하고 이런 거는 인간의 현대의 산업사회 환경에서 인간 본성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결과라고. 뭐 그렇게 술을 나쁘게까지, 음주를 그렇게 나쁘게까지. 아니, 그거 뭐. 우리 예전에 와인 인문학 그 공부했던 생각 나네요. 예. 그러니까 출산 문제예요. 아, 그때는 말씀 안 하셨나요? 이런 네. 출산,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인구 증가 추세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다른 네. 책 하면서 지금 저출산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네.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다른 생명체랑 다르게 유전자가 시키는 뭐 출산을 하라든가 이러한 본능을 거부하고 저출산도 하고 심지어 독신으로도 살고 이런 것은 네. 뇌가 발달해서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가 있고 유전자가 있으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행동들을 하게끔, 예를 들어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어떤 쾌락을 느끼고 번식에 해가 되었던 행동들을 하면은 불편함을 느끼게끔 우리가 생겨 먹었다는 것 뿐이지, 따라서 너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너는 단 것을 좋아해야 되고 너는 뭐 바람을 펴야 되고 뭐 너는 폭력을 휘둘러야 되고 이런 어떤 명령을, 도덕적인 어떤 당위를 이끌어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유전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밝혀낸 인간 본성이 이러이러한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게 바로 도킨스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정에 거역할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게 출산 거부야. 제일 확실한 게 네. 눈에 보이는. 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정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리켜야 된다, 그런 좁은 뜻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중환 교수님과 함께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또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뭐 굉장히 재밌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책을 혼자 읽을 때 비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같이 얘기해 보시니까 전 교수님 어떠셨어요? 알릴레오 처음 나오셨는데요. 제가 유시민 작가님의 찐 팬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사실은 92년도에 저기 신입생 시절에 일반생물학 실험에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신입생들 필수 커리로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밤에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기적인 유전자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책의 저자가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에 와서 다른 책을 소개를 하게 돼서 두 책 모두 초장기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야. 과한 말씀을.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여기 어딘가에 그런 분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여기 어디 있으시겠어요? DNA 저희 안에? 한 사람도 좋아한다고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동안 이기적 유전자 꼭 읽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못 냈던 분들, 또 읽긴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또 부분들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2부에서 더욱 쉽고 재밌게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더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붙여주십시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금원은 시민센터 건립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